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이 방송 시간하고 비교하면 어제죠. 어제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 많이 보도가 됐겠습니다만 저희는 여기서 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드러난 트럼프의 협상 방식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협상 우리가 뭐 민감하다고 하는 이 협상들을 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러니까 합의대로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말대로 하자고. 이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어떤 핵심 사안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봐주거나 물러날 사안이 없다는 것을 뭐 명백하게 해준 건데요. 그리고 뭐 정상회담이란 거는 성공하기 위해 하는 회담입니다. 정상회담이 실패하기란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예를 들자면 뭐 젤렌스키처럼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면박을 당한 거는 정말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 보통 각국의 관료들이 가서 이미 그런 문구까지 다 만들어 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실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은 일단은 성공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국의 서로 정상들이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했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정상회담에 담겨있는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 특히요.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될지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압박으로 나타날지를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25일, 미국 시간으로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요,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협력 확대에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이게 마스다라고 하죠. 물론 뭐 그건 당연합니다. 미국에서 잘 못하고 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일부 선박을 한국과 개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의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한국은 조선소를 미국에 세우고 미국 노동자를 활용해 선박을 건조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한국 조선업의 대미 진출을 희망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처음에는 우리가 니들한테 해서 짓겠지만 이제 좀 지나면 미국 와서 지어야지 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과거에 이제 미국의 조선소들이 투자한다고 했던 거를 빨리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앞으로 이에 대한 압박들이 좀 들어올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한국의 조선소 모델을 미국으로 어떻게 가져가고 그걸 어떻게 정착시키냐가 한국 조선업계가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어떤 시금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하루 한 척의 선박을 건조했다는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면서요. 현재는 미국 조선업이 사실상 멈춰서 있는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며 동시에 한국이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게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한국에서 직접 발주하게 하겠지만 결국에는 미국에서 만들어라. 니들은 미국에서 결국 만들게 해야 되고 그렇게 내가 유도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이 나옵니다. 이제 무역 협상 문제에 관련해서요. 한국은 여기서 이제 또 소고기나 그다음에 쌀 문제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좀 재협상까지는 아니지만 명확하게 하자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양국이 체결한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 한국이 재협상을 원할 수는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한국이 추가적인 혜택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합의사항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전형적인 트럼프식 발언이고 트럼프식 이제 협상이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협상을 할 때요. 지금까지 보면 디테일을 강하게 챙기지는 않습니다. 밑에서 합의문을 만들어 오면 자신이 크게 발표할 만한 게 있으면 그냥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끝내는 경향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견이 있으면 제 생각엔요. 한국 정부나 어디 입장에서는 실무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게 들어간 문구를 올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딱히 확인을 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 의존적인 경제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우리는 한국이 하는 일을 사랑한다. 한국의 선박, 제품 모두를 사랑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에 사실 속으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한국 지도자를 만날 때나 한국 의회에 왔을 때 한국을 방문할 때는 한국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 혼자 헬기 타고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헬기 타고 올라가면서 저 밑에 보이는 게 삼성전자 공장입니다. 와, 이렇게 큰 공장을 가지고 있나? 그럼 우리한테 더 투자해야지 라고 말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상찬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한국에서
좋은 물건을 만들고 있고 그걸 이제 미국에서도 만들어라 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도요. 트럼프식 얼렁뚱땅 협상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필요한 자원으로 원유와 가스를 언급하면서요. 알래스카의 LNG 개발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그랬죠. 한국과 일본이 이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지만 지금 현재 한국 정부 입장은요. 미국산 LNG 추가 구매를 약속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말은 약간 트럼프 일기 때 땡큐 삼성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당시에 삼성이 미국의 투자를 아직 결정하지도 않은 단계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서 보고를 받았겠죠. 삼성이 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삼성이 할 것 같다거나 이런 보고를 받았겠지만 아직 명확한 의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트위터에 땡큐 삼성이라고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빨리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도 한국은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배럴당 단가도 막 7, 80불 이상 개발하고 나면 올라갈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가가 60 몇 불이니까 개발하면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한국 정부는 미국산 LNG를 추가 구매하겠다라고만 약속했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야. 니들 투자할 거야. 투자한다고 했잖아. 라고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약간 얼렁뚱땅식으로 땡큐 삼성 했던 그 식으로 한국의 투자를 더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은 이번에 무역 협상을 하면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상호 관세율을 25%로 했다가 15%로 낮추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큰 틀의 합의였을 뿐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뭐를 얼마 사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를 언급하면서요. 투자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늘 한국 오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무기 더 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또 당연히 나왔는데요. 한국은 미국 군사장비의 큰 구매국이라고 하면서요. 이번에 B2 스텔스 폭격기로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거를 얘기하면서 미국가 최고다. 미국 거를 꼭 사서 써야 된다. 라고 또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해서요. 그는 감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 내 미군기지 소유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임대차 계약 대신 소유를 원한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기지 건설에 일부 기여했지만 미국이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점을 들어서 소유권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건데요. 이게 근데 쉬울까요? 돈도 안 냈는데 한국이 그 땅의 소유권을 미국에 넘겨준다고 하면 그거는 주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군 기지가 들어서면 그 땅은 미국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한국의 어떤 전략적 가치를 미국이 더 잘 알아준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한국인의 감정을 굉장히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또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의 이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대북 관계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관계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을 오래 만나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트럼프 월드 지어서 나도 골프 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북한과에 대한 언급들을 한번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세기를 꼭 열어주길 바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라고 띄워준 겁니다. 사실상 이런 표현이죠. 노벨상 당신이 받고 하면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를 하면서 당신을 최대한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큰 진전을 함께 일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전 세계 평화 문제에 실제 성과를 낸 사람은 잘 없다. 처음이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여러 곳에서 전쟁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로 휴전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 북한과도 이제 그렇게 하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저도 골프 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정말 세계적인 평화 메이커로,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북한과 한반도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잠시 물러난 사이에
북한은 미사일도 많이 개발됐고 핵폭탄도 늘어났다. 진척된 것이 없이 한반도 상황은 정말 나빠졌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니까요.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 그때 당선됐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김정은과 굉장히 좋은 관계고 서로 존경심을 갖고 있다.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당선됐다면 절대로 그런 상황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그럼 김정은을 언제 볼 겁니까? 라고 하니까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있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올 10월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갈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하면서요. 에이펙에 참석하면 김정은이나 시진핑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면서 김정은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이번 에이펙 10월에 오면 그때 또 뭐 북한과 어떤 이벤트를 열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19년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났잖아요. 당시도 미리 정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요. 미국의 이제 정보 요원들이 판문점에 가서요. 나 이런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거를요. 거기서 말을 했고 거기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를 찍어가지고 위에 올리면 영상을 찍어서 위에 올리면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 거고 내 말이 뭔지를 알 거다. 그런 식으로 말해서 그 비디오를 올려서 북한 김정은이 밑으로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이펙 때도 어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만에 새로운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것은 뭐 정상회담 소식은 아닌데요. 멕시코 은행들이 카르텔의 자금 세탁에 동원됐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를 얼마 전에 당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미국의 제재가 이럴 때 보면 또 굉장히 또 무서운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우방국의 은행들은요, 이렇게 제재를 당해버리니 러시아 은행들은 제재를 당해도 살아남지만 우방국의 은행들은 제재를 당하면 그대로 끝나는 걸 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은행들이 큰 은행들인데 국제금융거래가 끊기고 그로 인해서 고객들이 이탈하면서 해체 수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6월 펜타닐 밀매 조직과의 연계 의혹을 이유로 미국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멕시코은행 CI방코와 인터캠 그룹이 사업 재편에 나섰다고 현지 언론 엘 에코노미스타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말은 사업 구조조정인지 실질적으로는 금융 부분을 모두 떼서 파는 거라고 합니다. 미국 재무부가요. 이 두 은행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니까요. 멕시코 금융당국은 즉각 대응에 나서서 이 은행들의 운영을 접수했고요. 그리고 재무부의 또 다른 특별 조치로 미국 내 금융기관과의 달러 거래가 전면 차단되면서 국제금융거래에서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재무부와 금융당국은 이 은행들을 그래도 그대로 망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떼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CI방코의 신탁 사업은요. 방코 물리티바가 인터캠의 브로커리지 자산운용 은행 부분은 멕시코에 본사를 둔 핀테크 기반은행 카피탈뱅크가 인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요. 단순히 문제은행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예치한 자금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다른 은행으로 이전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CI방코나 인터캠이라는 브랜드로는 계속 영업할 수가 없다. 이 두 은행도 우리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거를 이제 차라리 매각을 하자. 매각을 해서 다른 데서 운영하도록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규제당국의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요. 두 은행은 더 이상 독립적인 금융그룹으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하고 사실상 시장에서 해체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서 해체될 수밖에 없는 게요. 신용평가사들이 두 은행에 대해서 등급을 철회하거나 강등하고 연기금과 운용사 등 기관 투자자들이 빠르게 자금 회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제재당했어. 더 이상 우리는 얘들이랑 거래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연기금이나 모두 돈을 빼가니까 이 은행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요, 그 멕시코의 대통령이죠. 미국 조치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금융 안정이 최우선이란 판단 아래 구조조정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멕시코 재무부는요, 사업 매각은 금융 서비스의 연속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비록 저 두 은행은 해체가 되지만 이런 매각이나 이런 해체를 통해서
예금자 보호나 금융 서비스는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요, 달러 결제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은행들이 언제든지 제재로 존속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당연하겠죠. 한국 은행들도 당연할 겁니다. 이거는요, 미국의 AML 규제가요,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 규제가 무기화해서 국경을 넘어 직접 외국 금융기관을 압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멕시코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달러 기반 금융 네트워크에서 차단되면 사실상 은행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그냥 여실히 보여줬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 때문에라도 국내 은행이나 뭐 해외 은행들도 미국의 제재를 더 열심히 지킬 수밖에 없을 거에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